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논의를 한숨 돌리면서 좀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정의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각 알고리즘마다 소위 말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가 상당히 상이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성능이 발생했을 때 그 성능이 이제 그 성능의 이제 잠재적인 방해 요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그 알고리즘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수행을 했을 때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한 90점대 정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찰을 해놓고 보니까는 이런 데이터 자체가 KNN한테는 좀 불리한 형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KNN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neighbors와 같은 설정들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5 정도가 괜찮은 값이긴 한데 이게 제일 좋은 값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이웃의 수까지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를 상의 드리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이웃의 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실험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사실 1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1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비교를 위해서 1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neighbors를 이제 이웃수로 어,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형 평가를 하는데 이제 훈련하고 시험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여러 개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집하는 걸로 프린트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결과는 다음 같은 표 형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T자를 없애고 잠시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웃의 개수에 따른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를 수집했고 그것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살펴보자 했습니다. 잘 됐죠? 이 이웃수 5가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게 기본값이죠.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하면 5가 이제 기본값인데 이런 기본값이 베스트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값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실험 결과에서 베스트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높은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시험 점수가 이 훈련 100점을 받았을 때는 시험 점수가 95로 낮은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얘보다는 높아요. 얘보다는 높은데 96.5보다 더 큰, 더 높은 점수가 있죠. 97, 98에 가까운 점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값이 베스트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음 같은 실험을 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기본값이 무조건 좋은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평가 결과는 이 행과 열을 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포즈라고 이제 부르는데 약자로 이제 T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행과 열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바꾸냐면 이게 이제 그 서로 다른 유형들이 열로 제시가 되는 게 그 통상적인 이제 방법으로 펜다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까도 문제는 없지만 이제 좀 펜다스에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이제 방향성은 이제 이런 느낌이겠고 그래서 종종 행과 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결과에서는 이웃수의 개수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시험 점수가 높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소트 밸류즈를 시험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베스트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도입하기 전에 그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을 달성해 놓고 나서 다른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그러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깨는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KNN을 캔서에 대해서 이기려면 98이 나와줘야 돼요. 98이 나와줘야 KNN을 이깁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 하나의 셀에서 한꺼번에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들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리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전처리가 좋은가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이게 다 통하는 건 아니고요. 소개해드릴 알고리즘 중에서는 이런 단위 정규와 전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드의 생산성을 좀 높여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략할 수는 없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하기 전에 코드의 생산성을 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전 처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코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전 처리를 이제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모형에 이제 그 전 처리가 된 거를 이제 제공해야 될 텐데 이 1년의 전 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이클런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API를 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비포 애프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요거는 이제 원래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셀을 이제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붙여놓고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복제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수정 작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된 셀에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메이크 파이프라인 이렇게 이제 도입하고요. 전처리 부분을 직접 변환하는 거를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의 모델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수정이 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을 새롭게 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Kneighbors classifier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요. 타입을 통해서 일단 스케일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대로 이제 이게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코드 생산성은 파이프라인의 도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면 이게 전처리 공정이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유지하셔야 되고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 공정들을 그냥 정의만 합니다. 스케일러를 쓸 거고 모델을 쓸 거다. 그리고 순서대로 그냥 추가해 줍니다. 메이크 파이프라인.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해요. 그리고 나면 이 파이프가 그냥 원래 사용하시는 모델이다 생각하시고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파이프에 핏하고 트레인 데이터랑 트레인 타겟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면 내부적으로 핏 트랜스폼이 수행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직접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환된 X 다시가 모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까 처리를 했을 때 성능이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비포의 포털을 보시려면 스케일러를 잠시 없앤 다음에 보면 비포의 포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를 이렇게 잠시 이제 없애고 해보시면 예전에 스케일링을 안 했던 그런 결과가 재현이 되죠. 근데 이 절차가 상당히 간소해졌고 관리도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모형들이 어, 1년의 전처리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얼른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여러 가지를 도입해야 되는데 실험이 번잡스러우면은 우리가 논의가 이제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작업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드 생산성을 이렇게 이제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교재와 싱크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2장의 지도학습에 들어왔지만 이것만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3장의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에 대해서 같이 효과를 확인했고요. KNN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의 내용은 6장의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의 내용을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419페이지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1년의 공정을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사이클론에서는 이제 부르고요. 예, 공정 또는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시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한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하는 이런 예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랑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요. 이건 이제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편리한 것은 426페이지로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원칙적인 방법은 각각의 공정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장명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명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메이크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체 자체를 바로 넘기면 되는 것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표준적인 방법과 비교해서 장명하는 과정을 좀 줄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표준적인 방법은 내가 특별하게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공정이 세 가지인 경우입니다. 스탠다드 스케일을 거치고 PCA를 거치고 스탠다드 스케일을 다시 거치는 이런 이제 세 가지 공정이 이제 있는 경우에 더욱더 이제 유용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좀 번잡스러운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엔네이버스 5로 박아둔 것 자체가 문제죠. 그죠? 이거를 이제 변경하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구성한 파이프를 새로운 셀을 하나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객체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KNN 클래시파이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엔네이버스 같은 설정을 변경해 가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있는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named steps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named steps는 그냥 평범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named steps에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에 접근하면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에 접근해서 N-네이버스 설정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속성 명칭이 자동 완성되는 거는 주피터 랩에서는 되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약간 꼼수를 알려드리면 이 출력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엔네이버스 설정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설정한 엔네이버스 설정에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같은 스타일로 하시려면 이제 이웃수 설정을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해보고 싶다면 이 파이프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상의 드린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파이프에 이제 네임드 스텝스에 접근해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에 접근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웃수의 수를 바꿔가면서 아까의 실험을 수행하시는 게 가능하죠. 아까 네임드 스텝스에서 그 문자열로 작성하는 거는 좀 그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의 스타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맥의 이제 특정한 설정을 설정해라. 그리고 이제 neighbors를 이웃수를 설정해라.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파이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이프를 만드는 그 좀 코드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는 알아야 될 게 많고 해서 여기는 또 더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 처리를 그리고 저런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API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드 설치 CV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의 과정을 튜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기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대상은 이제 파이프고요. 그리고 요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곳에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 밑줄이 첫 번째 건 2개이고요. 두 번째 거는 1개입니다. 이 튜닝기는 이 아래에 있는 결과를 요걸로 대체합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걸 직접 수행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인자의 범위를 우리가 파람 설정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면은 내부에서 그걸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튜닝기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포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인자가 많아질수록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최적의 값이 무엇인지를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튜닝기가 마치 모형인 것처럼 사용하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베스트 모델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베스트 모델을 획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 베스트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상의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비슷한 방식으로 이 결과 분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튜닝기 내부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저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획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파람즈라고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모형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조망해 보겠습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형을 형성할 때 전처리가 이제 있을 수 있고, 전처리가 있을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은 파이프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이 좋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그 설정을 튜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튜닝하는 과정을 포문으로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설정이 한 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API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결국은 튜닝을 해서 베스트 모델을 베스트 설정으로 베스트 모델을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다른 열등한 모형들을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포문에서 안 되는 건 뭐냐면 베스트 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시 그 값을 활용해서 베스트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튜닝기가 다 해줍니다. 찾아도 주고 베스트 값이 무엇인지도 확인도 해주고 베스트 모델도 내부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튜닝기를 그냥 거치고 나면 베스트 모델을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알고리즘 자체는 그 KNN밖에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 교재의 6장까지의 내용을 총동원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틀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요 알고리즘 자체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이 구성 자체는 반복적으로 이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이제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번거로운 부분만 하나 그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는 이게 그 요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막 소수점이 되게 번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문을 요렇게 이제 쓰고는 싶은데 이거를 매번 작성하는 거는 대단히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살짝 함수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화를 하고 그 모델을 이제 제공하면 그냥 바로 이제 이 프린트 스코어즈에서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공하면 바로 이제 프린트문이 이제 호출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 스코어즈를 이제 하는데 이제 베스트 모델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타겟, 테스트 데이터를 넘기는데 요것도 좀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추상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넘기고 데이터랑 타겟을 이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기계학습 모형을 사용하든지 간에 지도학습을 한다면 일단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무조건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델이 뭐 파이프라인인가 뭐 그 뭐 튜닝기인가 상관없이 어쨌든 그냥 피스 호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를 그냥 이제 수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프린트 스코어즈를 이제 원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를 점수를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프린트 스코어즈를 하기보다 그냥 모달 평가에서 한 방에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더 이상 반복적인 작업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우리가 이제 기초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제 전체 절차 자체도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안정화시키고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델 평가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델 평가에 대해서 챗GPT가 잘 해설을 해주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 평가 자체는 이제 오늘 이후로 지금 시점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용할 예정이고요. 내일의 경우에는 이 모델 평가 함수를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에다가 새로운 코드 셀을 하나 좀 삽입을 한 다음에 이 모델 평가 자체를 조금 독립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가 의존하는 것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만들었는가 하면은 어쨌든지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면 그 알고리즘의 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매번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게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면 학습을 이런 식으로 수행하겠죠. 그죠? 무슨 알고리즘이든지 간에요. 그리고 무슨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훈련과 시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점수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퍼센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 부동 소수로 이제 출력하도록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통상적으로는 그 모형에 대해서 훈련하고 시험 점수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 가끔 이거를 프린트하지 않고 아까 평가 결과를 수집하는 것처럼 이 점수를 수집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프린트 스코어즈라는 설정을 하되, 보통은 이거를 참값을 기본값으로 해서 바로 출력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일 이후에는 이 셀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바로 이제 모델 평가를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델 평가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그 공정이 복잡해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처리를 정의하고 모델을 정의하고 파이프를 구성한 다음에 설정의 범위를 제공해서 튜닝기를 작성하고, 그거를 그냥 모델 평가에 넘기면은 최적의 설정을 찾아서 가능한 최고의 점수를 내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여정 자체는 조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금 전에 모델 평가 같은 함수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2일차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취지를 이해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기 편하시도록 제가 이 모델 평가 함수의 정의 셀을 그 가장 상단에다가 갖다 두겠습니다. 데이2에 가장 상단 부분에 요 임포트 구분 다음에다가 모델 평가 함수를 정의를 갖다 두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동기화가 지금 이제 거의 즉시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복잡한 설정들에 대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